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펀드와 전자투표, 기업들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투표 얘기가요, 김경수의 이 판결문을 통해서 사실은 드러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전자투표가 이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경제민주화와 이 전자투표, 그러니까 김경수 씨의 이 판결문에 보면은 김동원 드루킹이죠. 거기에서 이제 경제민주화의 도구로서 이 전자투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경제민주화는요,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벌 해체를 말하는 것이죠. 재벌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국가가 자리하는 이제 이러한 그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경제민주화지 사실은 이 국가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약간 극단화시켜서 바라보면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요, 우리나라 헌법 119조에 나타나 있는데, 이 헌법 119조는 이제 김종인 씨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소득 재분배, 말하자면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정도 나타나 있는데, 이제 장하성 씨는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민주화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더 넓은 경제민주화, 이것은 소유의 재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이죠. 말하자면 재벌들을 다 해체해버리면 그 자리에 국가가 자리하는 그러한 이제 그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용어상인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용어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싶진 않은데 이 책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요, 장하성 씨가 창안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장하성 씨가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에서 2014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더 넓은 경제민주화, 재벌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국가가 자리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좀 이제는 연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0년도 6월 15일에 김대중하고 김정일이 만나서 이제 6.15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궁극적인 방향은 이제 그 연방제 통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말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잠깐 있는데요. 이 김대중 씨는 좀 재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은폐되어 있고 거짓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40년 동안 이 국민들 전체가 여기에 속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 김대중 씨는요, 평생토록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포에서 국회의원 당선될 때부터 해서 이제 퇴임할 때까지 이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본인이 은폐를 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도 어떻게 보면 이 김대중과의 경쟁 속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그 10월 유신은 경제와 관련된 유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10월 유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현재의 대기업들이 그 당시에 다 출연했습니다. 30대 기업이 이 10월 유신 덕에 출연했습니다. 83 사채 동결자주의인데요. 말하자면 10월 유신은 경제에 관한 그 유신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인 것이 있다면 국가 안보 부분이었는데, 국가 안보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카운터 파트너였던 이 김대중이가 완전히 사회주의자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김대중은 계속 그것을 속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가 극단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73년도에
이제 그 72년도에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73년도에 이제 김대중 씨가 이제 해외로 이제 도피하듯 했는데 여기에서 한민통을 결성했습니다. 한민통의 대표가 됐는데요. 조총련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 공산당이라면 한민통은 전 세계를 이렇게 이제 주축으로 삼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삼은 그러한 공산당 그룹이었습니다. 이 조총련으로부터 이 한민통은 매월 1000만 내지는 2000만 엔씩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받았느냐? 73년도부터 해서 1980년 5월 5.18 일어날 때까지, 체포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한민통의 이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통에서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박 대통령 유경수 여사를 저격했죠. 그러니까 이 김대중은 이 한민통 대표라는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사형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주의적 어떠한 그 혁명의 일환으로 이 5.18을 일으킨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맞다고 봐야 됩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기 아마 직전 정도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 이철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철 국회의원에게 김대중 씨가 제안을 합니다. 와서 우리 당의 부총재를 하시오. 그리고 나하고 함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철 국회의원은 거절을 했죠. 이런 내용은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도 전혀 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그러한 인물로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러한 6.15 공동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사파, 여기서 말하는 주사파는요, 김일성 주체사상 추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부 원내로 영입해서 오늘날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또래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한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대중 씨가 당시에 IMF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거 이제 해외 자본에게 많이 넘겼는데요. 이때 받은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는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걸 수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걸 수사하는 이 국정원장 그리고 국세청 차장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풀려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대중 씨하고 가장 깊이 있게 관련된 것이 이 5.18입니다. 이 부분도 좀 재조명이 돼야 되고요. 완전히 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조명이 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역사 왜곡의 가장 큰 주범이 이 김대중 씨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도 김대중 씨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아주 경륜이 있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특히 본인이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철저히 숨겼고 다른 이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계속 우겨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짓에 우리나라가 빠지게 된 이 장본인이 바로 이 김대중 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소 과격한 얘기를 좀 하게 된 셈인데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좀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6월 15일에 이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러한 6.15 공동선언을 하니까 이제는 그로부터 1년 후에인 2001년 9월 22일에 이제 특히 NL 계열 민주주의죠. 북한과의 이러한 통일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계열입니다. 여기에서 군자산, 충북 괴산에 있는 이 군자산에 모여서 1박 2일을 하면서 하나의 약속을 하고 마치 레닌이 공산당 퇴제를 발표하듯이 이때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도권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그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로 다들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군자산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PD 계열, 민중민주주의 계열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이 사회주의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정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경제 개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산수단이 국유화되는 것, 사회주의자들이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경제 개념이지 정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라는 여전히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대기업이 국유화되고 생산수단이 장악이 될 때 국가에 의해서 기업들, 일자리가 모든 국민들의 그 생명줄 아닙니까? 이걸 장악했을 때, 특히 대기업을 장악했을 때 그걸 가리켜서 이제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대기업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전체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이 경제 분야에서 연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들을 사회주의자와 국가가 결합을 해서 장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인 거예요. 지금 서구 구라파를 보면은 스웨덴이나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죠. 전부 민간이 그 기업의 주인입니다. 국가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지가 강조된 민주주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회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회주의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묘하게 이제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속임수인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있다가 2006년도에 장하성 씨가 이 펀드를 만듭니다. 리자드 해외 해치 펀드인데요. 여기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장하성 펀드가 등장을 해서 태광산업을 비롯해서 이제 M&A, 행동주의 M&A 열풍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때는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 장하성 펀드가 나타났을 때 어떤 고려대 어떤 박사과정에 있는 어떤 친구 하나가 이런 논문을 씁니다. 이 장하성 펀드에 대해서 하나 평가를 하면서 논문을 씁니다. 그 논문의 내용이 금융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그러한 논문을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4년도에 이 장하성 씨가 이러한 장하성 펀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자본주의라는 그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아까 얘기한 경제민주화입니다. 더 넓은 경제민주화입니다. 이건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의 자리에 국가가 자리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대 기업이 장악이 돼버리면 우리나라의 4대 기업이 차지하는 GDP를 차지하는 매출이 17%입니다. 이 4대 기업의 매출은요, 그 모든 하청사들의 부가가치가 이 매출에 다 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대 기업의 매출은 GDP 기여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17%를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7%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자금을 또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낙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소비 활동을 하면서 혹은 이걸 은행에 예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자금들은 다시 한번 또 재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수 효과까지 감안을 하면은요, 이 17%가 더블이 되는 것입니다. 34%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파생 효과까지 고려를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2019년 데이터입니다.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기여도가 한 37%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기업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악이 되면은 전체가 다 장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빨리 사실은 좀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책에서는요, 이러한 재벌 해체, 4대 기업, 이걸 주로 타겟으로 해서 이 글을 이제 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삼성과 현대 정도를 완전히 해체를 해놨어요. 지분 구조부터 해서 이렇게 해체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 현대를 어떻게 국유화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연구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이 삼성생명법이 지금 통과가 되면은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구조 해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순환출자로 되어 있는데, 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버리면 현대자동차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최대 주주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체제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사실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국가자본주의란 말이 나오고요. 또 그 뒤에가 내용을 보면은 이건 민중민주주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사회주의 기획서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책의 내용이 왜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비판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글을 쓰고 또 이분이 이제 정책실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우파 지식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침묵을 하고 있는 건지, 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 좌경화돼서 그러는 건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자본주의가 좌파들 세계에서 하나의 혁명 지침서가 돼 있는지, 지침서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2016년도에 이 김경소와 이 드루크윙이 이 댓글 조작을 해서 문재인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김경수 판결문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왜 댓글 조작을 했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조사한 내용들이 이제는 이 판결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김동원 씨가 하는 얘기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 이런 정보가 나타나야, 그래야 이러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경제 민주화는 바로 재벌 해체를 말하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있는 그 경제 민주화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스튜어디십 코드, 또 하나는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또 하나는 전자투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세 가지를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령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 국가기업 전체에 전복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 사회주의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그렇지 않은데요, 연금 사회주의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디십 코드도 알겠고 의결권 강화도 알겠고요. 의결권이 강화되어서 국민연금이 주총에 참여를 해서 이제 경영권 반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도 알겠는데 전자투표는 도대체 뭐냐? 이것이 이제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ESG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바이런먼트, 소셜리티, 그리고 거버넌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환경, 사회적 기여, 또 지배구조 개편, 이 세 가지가 나라에서 거의 매일 신문지상에 나오듯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연구단체에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G가 뭐냐? G가 바로 거버넌스인데요. 이 G에서 1순위가 전자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 G에서 평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들은 대기업 중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데들은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 관리 규정 따라 이 관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모든 대기업에 이 전자투표를 이제 시행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전자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주총 때 이제 전자투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를 한번 봅시다. 51%가량이 해외 지분입니다. 해외 투자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삼성전자예요. 자, 이제 이 해외에 있는 이 그룹들이 주총에 참여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자투표인 것입니다. 정체도 모를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이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 주총장에 이제는 이들이 투표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드는 것이 지금 전자투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하성 씨가 중국어 전공도 안 한 사람이 왜 중국 대사로 갑니까?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전자투표 하면은요, 중국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좌파들의 전략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주주 제한을 하고요. 주주 제한을 하는 데에는 1%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보유자인 경우에는 0.5%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주 제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경영자 교체 주주 제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영자를 먼저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장 교체한 상태에서 유상 증자를 쳐버리면 그 대기업이 지배구조가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주주 제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10%씩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 합쳐봤자 11%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4대 기업 혹은 상장사들의 대부분의 주식 비율이 20에서 30%입니다. 좀 모자라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집합 투자기구가 여기에 협력을 하고요. 여기에 중국 펀드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자투표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어야 이 펀드가 투표를 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 펀드의 이 규모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2018년도에 중국 국유기업 자료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 2018년도면은요,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장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국가에 막 유상을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중국 국유기업 자료가 대거 오픈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걸 잘 몰랐어요. 2018년도에 이것이 발표되면서 이제 서방 세계에서도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때 가장 놀란 사람이 트럼프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가 아주 이제 중국을 향해서 강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중국 정체가 많이 드러나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은요, 국유기업입니다. 이 국유기업은 이 중앙 국유기업이 있고 지방 국유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들이 이 생산해내는 부가가치가 그 어떤 자료에는 중국 부가가치의 50%를 넘는다고 하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뭐 한 20% 남짓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장악된 상태, 그리고 또 그 대기업의 파생 부가가치 여기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오히려 50%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 판단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국유기업의 그냥 매출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20%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부수효과, 파생효과, 낙수효과 이것까지 파악을 하면 5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모든 그 주요 GDP의 50% 이상을 이 국유기업이 좀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생 효과까지 감안했을 때에는 50%를 초과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많은 논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요, 중앙 국유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이 있는데요, 지방 국유기업은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인데, 요즘 이 헝다 사태를 비롯해서 부동산 버블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금융기관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 지방 국유기업은 지금 많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앙 국유기업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여기 중앙 국유기업은 92개의 그 중심 국유기업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아마 자회사들이 되겠죠. 손자회사까지 이렇게까지 했을 때 이건 각 부처가 관리하는데요, 이게 한 13,000개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국유기업은요, 중앙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 국유기업은 약 27,000개 정도 되는데 약 이익이요, 여기에서 한 350조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한 450조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450조는요, 중앙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해마다 이 450조씩 이익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익은요, 중앙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회사들에게 너희들 이 잉여 자금을 가지고 어느 회사 지분 좀 사가지고 거기에다 예치하고 있어,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13,000개 회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국유기업이 해외로 진출을 했는데요, 1대1로와 관련한 현지법인이 한 3,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현지법인도 전부 국유기업 소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1인 소유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앙 국유기업의 1년 순이익이 450조인데요. 이걸 5년치만 누적하면은요, 2,250조가 됩니다. 이 2,250조면은요,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은요,
100% 다 사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2250조 이쯤 됩니다. 주가지수가 좀 높을 때는 2500 언저리까지 가고요. 주가지수가 낮을 때는 2000 초반대까지 내려갑니다.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5년치의 이익으로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번 구매한다고 봅시다. 삼성전자는요, 51%가 해외 지분인데요. 무슨 놈의 그 펀드가 그렇게 많은지 많은 펀드들이 여기에 이제 그 주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00조에서 450조 정도 사이입니다. 이 주가가 좀 좋을 때는 450조까지 올라가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400조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자, 이랬을 때 1%만 해도 4조입니다. 자, 그런데 0.01%, 만분의 1이죠. 이거 했을 때 400억 정도 됩니다. 자, 400억 정도를 100개 기업이 400억 정도를 이제 그 예금을 할 때 다른 데 예금을 할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치만 거기다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100개 기업이 하면은 1%가 되는 거고요. 1000개 기업이 하면은 10%가 되는 거고, 2000개 기업이, 여기 있는 이 중앙 두 기업이 말하는 것입니다. 2000개 기업에서 400억씩만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해줘도 20%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국민연금 블랙락 펀드인데요. 이재용 씨 특수관계자 포함한 지분이 21.2%입니다. 여기 이재용 씨 것은 2%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이런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포함했을 때 21.2%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 펀드가 5% 가지고 있습니다. 이 15%는요, 이쪽 편 들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국 펀드가 개입을 해봅시다. 아까 말한 2000개가 20% 가지고 여기에 개입을 해버리면 이게 30%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지금 사회주의자들의 그 세계 속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자투표를 통해서 이러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정체성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자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의 핵심 생산수단에 들어와서 과연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새로운 경제전쟁이고 이념전쟁의 새로운 무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촉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념전쟁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1대1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투표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해외 자본에게까지 시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자본시장법을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본시장법은 뭐냐면요, 이러한 금융자본으로부터 산업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금융자산은요, 지금 폭발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정책이 통화를 찍어내고 국채 발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 금융자본이 폭발을 합니다. 산업자본이 1 증가할 때 금융자본이 10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0을 증가합니다. 이 불균형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적대적 M&A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의 하나의 이제 제한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요, 특수관계자는 합산해서 공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을 비롯해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데들이 있는 모든 주식들은요, 다 합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21.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특수관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유기업은요, 전부 특수관계자인 것입니다. 공산당 1인 소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유기업의 숫자가 4만 개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4만 개는 1인 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인에게 다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 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유기업의 모든 지분은 다 합산해서 공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시하지 않으면요, 5%로 의결권을 제한을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그런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무수히 많은 이 소액주주들이 투표를 하고 들어왔어요. 뭐 각각 그 개인 기업도 있고 펀드도 있고 그러겠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합산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시를 해주기 전에는요,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 해외 지분에 대한 전자투표는 보류가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기존의 방식대로 투표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공시를 하든가 해야 되겠죠. 그러다 현재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이 5%로 의결권을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시장법에서의 이 산업자본 보호를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산국가의 공산당이 자유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 생산수단인 대기업의 의결권, 주주권, 경영권 행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념 전쟁의 일환으로 이것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전자투표는요, 국내 소액주주에게만 이 전자투표가 허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가 다른 국가에게 우리나라 생산수단의 핵심인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소유권 행사를 우리는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삼성전자에서는요, 해외 지분을 한번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400억 이상 되는 해외 기업들을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하고 기말하고 똑같은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전부 좀 추려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2,000개밖에 안 됩니다. 2,000개 정도만 이제 해서 이 펀드나 국유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요, 중국에 의해서 신코민테른이 출연한 것이 아닌가, 출연했다라고까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코민테른이 무엇인가요? 국제공산주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1차 코민테른이 레닌의 1917년도에 일어난 그 코민테른입니다. 이때 이 레닌은요,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이제 자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이동유가 여기에 가서 40만 루블을 받아왔습니다. 이 40만 루블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다 가져오지도 못하고 한 20만 루블은 거기에 좀 보관하고 20만 루블 정도만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 공산당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동유가 또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이제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동유가 이 자금 지원 받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이 상해 임시정부를 거의 와해시키듯이 해서 이승만이 더 이상 여기에서 있지를 못하고 다시 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이러한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레닌의 그 코민테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진핑의 신코민테른이 우리는 일어난 것으로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시진핑의 이 1대1로는요, 그러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역이 거의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3세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1대1호를 통해서 공사를 해주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약간 선진화된 나라, 그리고 상장 시장이 증권거래소가 있는 나라, 이런 데들에 대해서는 상장사 지분 취득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오면은요, 이 사회주의 정부에서는 이 우리나라에 혁명을 일으키려면 이제 국가가 주요 생산수단을 다 장악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4대 기업을 장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 세력들이 상장사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가 해외에서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을, 이 소유권을 사회주의자가 장악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자와 국가가 그 나라의 주요 생산수단을 장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난 신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과거 LN 계열들이 이 군자산에 모여서 군자산에 약속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 정치 개념의 공산화는 공산화가 아닌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공산화가 진정한 공산화인데 이건 경제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말하자면 경제 분야의 군자산의 약속과 같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는 이렇게 사모펀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이 사모펀드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이 10%를 해체해서라도 이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함께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 국민연금이고요.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이고, 그 다음에 중국 펀드까지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의 이제 첨단 그 대기업 이런 데들에 대한 그 경영권을 국가와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함을 통해서 한 나라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난번 드루킹 댓글 사건이나 이 김경수 판결문이나 또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들이 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있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사파 문제만 가지고 아주 이렇게 혈투를 벌이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이 분야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으로 이 나라를 향한 사회주의 혁명은 이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